암은 별칭이 있어요. 만병의 황제라는 별칭이 있어요. 채소 중에서 암에 대해서 하나만 써라라고 얘기한다면은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 중요한 90가지의 미량 원소가 포함이 돼가지고 거의 우리 몸의 모든 영양분을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유럽 같은 데서는요 굉장히 대중적이에요. 아무리 뭐 시한부, 뭐 말기라 하더라도 꼭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참 이제 논란이 이게 많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미국에서 구충제가 암에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있고요. 저도 그것을 봤고 또 제가 보는 암 환자들도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요. 뭐 양약, 한약, 대체요법 이런 거가 터부시할 필요 없습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생충 약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 아니 효과가 없다, 뭐 대체요법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환자들을 보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기생충으로 인한 그런 질환인 경우가 가끔씩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 먹고 활동도 잘하는 중학생인데 아무리 잘 먹어도 하루에 막 6끼씩 먹고 2공씩 먹고 그런데도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뭐 고민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니까 기생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생충에 대한 치료를 하면은 어떤 특별한 보약을 쓴 것도 아닌데도 굉장히 성장이 잘 되고 키라든지 몸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종종 경험을 하거든요. 암 같은 경우도 기생충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얘도 생물이기 때문에 대사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 과정에서 알도 낳고 성장하면서 뭐 껍데기 같은 것도 또 허물도 벗을 수도 있고 얘네들도 배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겠어요. 우리 몸의 이물질이잖아요. 그럼 면역계가 얘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싸우고 그런 과정에서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은 결국은 암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난치성 질병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의사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양약 중에서 구충제를 가장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은 양약의 개념을 가장 잘 구현한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원인이 분명하고 딱 먹었을 때 결과가 딱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더 먹을 필요도 없고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수치는 낮춰주지만은 원인은 해결해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약이라는 거는 엄밀히 말해서 딱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쓰고 그 문제가 없어지면은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약을 평생 먹어라 이런 것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생충 약은 굉장히 약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아주 좋은 치료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채소 중에서 암에 대해서 하나만 써라라고 얘기한다면은 밀순입니다. 밀순, 그러니까 밀의 싹이죠. 뭐 빵이라든지 이거 만들 때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그 밀의 싹입니다. 싹이 나서 이렇게 한 15cm 이렇게 마디가 생기기 전 단계. 그 싹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 중요한 재료입니다. 생소하긴 한데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세종대왕 아시잖아요. 세종대왕이 한 여러 가지 좋은 업적이 있는데요. 이게 한의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적이 뭐냐면은 향약 집성방을 편찬토록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향약이죠. 그 당시에는 당약, 중국산 약이 굉장히 귀하고 비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사는 또 이렇게 돈 없고 이런 지방의 시골에서는 의사들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값싸고 그런 것들로 치료 방법을 모은 책이 향약 집성방입니다. 거기에서 황달, 간질환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특효가 있는 이렇게 음식으로서 밀순즙을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뭐 600년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사실은 쓰여 왔었죠. 이 현대 사회로 가면서 전통하고 약간 이렇게 단절되면서 생소해진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동양에서는 그랬고요. 서양에서는 이게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유럽 같은 데서는요, 이 밀순이 굉장히 대중적이에요. 그래서 이 밀순으로 스무디 뭐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첨가해서 먹는다든지 의외로 많이 있고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대체요법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밀순 이런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일본만 하더라도
보리순을 많이 썼습니다. 보리순을 가지고 이런 암을 치료한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되어 왔습니다. 친숙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 밀순입니다. 이 밀순은 굉장히 독특한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밀은 곡물이잖아요. 근데 곡물에서 난 싹이잖아요. 일반 채소들하고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 거죠. 곡물에서 난 싹이기 때문에 일반 채소들이 가지고 있는 냉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조금 더 따뜻한 성질인 거죠. 그래서 장복을 해도 됩니다. 생채소는 조금 장복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뭐 끓여도 먹고 해야 되는데, 밀수는 생으로 먹어도 냉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장기의 싹이기 때문에 독성보다는 유익한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밀알 하나가 가진 에너지가 고스란히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싹으로 나면서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이 굉장히 풍부해지고요. 이 밀순 하나만으로도 90가지의 밀양 원소가 포함이 돼가지고 거의 우리 몸의 모든 영양분을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향약 집성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자주 쓰이고 가장 먼저 언급된 질환이 황달입니다. 뭐냐면은 간질환이거든요. 이게 이제 간암이 됐을 수도 있고 간경화가 됐을 수도 있고, 흔히들 우리가 뭐 간암이라든지 간경화, 즙을 잘못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면 맞는 측면도 있지만은 임상 현장에서 오랫동안 암 환자를 보면서 이런 밀순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밀순 자체가 간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개발된 어떤 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그런 약제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간질환으로 인한 황달증에 쓰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밀순즙을 꼭 간질환이 있는 경우 이제 꼭 권하게 됩니다. 모든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출발점은 간을 치료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간기능을 좋게 해야 되거든요. 해독 능력, 재생 능력 이런 걸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을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식물이 저는 밀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밀순의 가장 좋은 복용법은 즙으로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액체 상태일 때 가장 소화 흡수가 잘 되거든요. 한 70%, 80%까지도 밀순을 딱 짜면은 그 즙이 밀순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익한 성분들을 70% 정도까지 이렇게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용 시간은 공복 때가 제일 좋죠. 하루에 4번 정도 나눠서 처음에는 50cc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100cc까지 늘려가시는 것을 권하게 됩니다. 밀순은 생각보다 달아요. 설탕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도 달콤합니다, 의외로. 근데 이제 이게 향이라든지 그게 처음 낯선 분들은 물에 희석해서 드시라고도 해요. 고온으로 통해서 가열되면은 이게 비타민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속으로 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향약 집성막에서도 밀순 즙을 낼 때 맷돌에 갈았거든요. 그래서 맷돌식 기어를 가진 녹즙기들이 있어요. 회사를 선별해야 되죠. 문제가 되지 않는 좋은 제품을 골라서 쓰시면은 밀순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즙을 내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넣으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밥을 만들 때 발화시킨 현미 맵쌀, 발화시킨 현미 찹쌀, 검정콩, 율무, 팥, 잡곡 한 가지 정도, 여러 가지 잡곡을 돌아가면서 한 가지를 추가해서 오곡 잡곡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만약에 한 가지만 거기서 밥 외에 넣으라고 한다면 저는 쥐누니콩, 검정콩 이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단백질이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제 육류를 좀 드시는 거를 조금 경계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최적의 그런 재료가 콩이잖아요. 콩 중에서 이제 검은 콩이 이런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이런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들, 대사 질환들, 또 암까지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이제 백미밥을 끊는 게 좋은 이유는요, 현미와 백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미는 씨눈, 그 다음에 껍질, 이게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백미는 그걸 도정한 거잖아요. 백미에는 어떤 열량이 있지만은 씨눈과 껍질에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굉장히, 섬유질까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백미로 만들어 보는 가장 어떻게 보면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먹는 거니까 문제가 되죠. 씨눈과 껍질이 씹기가 좀 먹는데 식감이라든지 그런 데는 조금 안 좋긴 한데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을 따지고 놓고 생각하면 꼭 현미를 드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소화가 잘 안 되는 환자들한테 있어서 현미 잡곡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화력이 약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 있고, 또 위궤양 환자 같은 경우, 위험이 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안이 있거든요.
현미를 발화시켜서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현미 가루를 굉장히 곱게 현미 가루를 빻은 다음에 이것을 약한 불로 스프처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위궤양 환자한테 많이 이 방법을 권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약간 뭐 소금 간 같은 거 조금 간을 해가지고 그거를 드시라고 합니다. 이제 사기같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은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기는 참 좀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암은 별칭이 있어요. 만병의 황제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만 가지 병의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이 암까지 되는 데 있어서 이런 만성염증이 출발점이거든요. 그 만성염증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잖아요. 온갖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퇴행성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누적되다가 암이 되는 거거든요. 총체적으로 다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따져라 하면은 식이요법이랑 맨발 걷기랑 명상이라든지 기도 같은 심리요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맨발 걷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존에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뭐 운동요법이라든지 뭐 심리요법이라든지 한의학적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만성 대사성 난치성 질환들을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맨발 걷기를 도입하면서 치료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려운 질환들에 대해서 그 한계를 넘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9년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일같이 하고 또 환자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미 과학적인 증거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의 부회장으로서 이것들을 시민들한테 보급하고 그런 데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만 하더라도 1년에 한 10,000건 정도씩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말씀드릴 것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환자분들마다 개별적으로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마포에 있는 생움한의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고 또 진료할 수 있으니까 또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난치성 질환들을 치료하다 보면은 치료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양방적으로, 한방적으로 이렇게 치료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더 좋은 치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이제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경우들이 있었냐면은 기존의 치료로 안 되는 분들께서 자연 치유를 통해서 완치된 사례들을 제가 목격하게 됐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수집을 했어요. 여러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경험들을 제가 한의사의 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아무리 뭐 시한부, 뭐 말기라 하더라도 꼭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확률이 좀 희박하다 하더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투병하셨으면 의외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자연치유의 길을 가신다면 나와 가족들이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의사가 되기 직전에 양한방 협진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받았습니다. 양한방의 실제를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주로 봤던 질환이 뇌졸중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잘 드시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중풍이 발병돼서 오셨습니다. 이 대사증후군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은 중풍을 막을 수는 없다. 100% 막을 수 없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하필 제가 그때 과도한 업무와 또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과 잘못된 식이 습관 때문에 제가 고혈압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협심증이 생긴 거예요. 이 환자들 보니까 약을 잘 먹어도 다시 재발해서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근본적인 치료책이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다가 그 식이요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실천을 해가지고 제 고혈압과 협심증을 완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의사생활, 한의사 생활 초기에 이런 경험을 해버린 거죠. 이게 꼭
약과 어떤 무슨 치료에만 답이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제 몸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길, 다른 방향이 혹시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다 보니까 자연요법으로, 식이요법으로 불치병에서 완치된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은 증명된 치료법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또 기존의 치료법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법과 약으로 치료를 못했지만 이 사람은 살았어요. 나는 살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더 전문가거든요. 이 사람의 경험을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그 지혜를 얻어야 되죠. 그리고 그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료인들이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수용하고 또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또 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또 보급하고 이걸 통해서 환자분들을 고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의료인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